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이제 3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아직 손들시지 말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A와 B 중에 하나 고르는 이미 여러분께서 합의해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A, B 중에서 하는 거예요 또? 네, 나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네. 하나 이번엔 다시 A 한번 해보죠. 다시 A로 골랐습니다. 아까는 실패했으니까요. 네. 마지막이군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저는 이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그게.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좀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판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진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빵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뭐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그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제도 개편은 특히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네. 네, 이번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추첨해 주시면 네,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이제 뭐 감시 견제 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뭐 보도하다가 그 가짜 뉴스는 아니고 뭐 오버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오버하면 뭐 고치면 되지 뭐.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4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걸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아마 선거 자동 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했는데 뭐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상식이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그 정의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뭐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하천대유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죠. 남의. 그럼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하면 막 몇천만 원 들어오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꼭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그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영 아닌데. 네. 네. 이번에도 제가 속도 조절에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듯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사실 독립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생태 전문 비영리 독립언론 사라지구의 임병선 기자입니다. 사라지구가 취재하는 온배수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 기준이 사실상 없고 수온 규제도 없어 어민들과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다른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온배수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돼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할 일 이게 있긴 한데 다른 질문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수온 규제, 발전소 수온 규제 때문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뀐 거겠죠. 그래서 뭐 배상 판결도 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배출 온도 또 배출 물질 규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질문도 하신 것도 있고 또 뭐 제가 다른 루트로 이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지목을 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총간사이신 심원기 간사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아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님 오늘 주식 시장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활용한 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여하튼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드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예,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막 꽤 뭐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20, 30년 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뭐 이 정도 후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결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하던 사람이라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아니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꼭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그럼 2, 3년, 10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현금화,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는 원래 말한 건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것도 꼭 챙겨요. 갑자기 제가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이거 주식시장도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아주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놨어요.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정면에 좀 더 계시는데요. 하세요. 네, 조금 더 갈.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네, 저기 끝에서 세 번째 계시는 앞에 제가 표를 보니까 박훈상 기자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탈원전 해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안 돼. 그것도 한 개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15년. 지금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소위 탄소 제로, NDC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 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어요.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예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거기 우리는 집중할 거고 이제 거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뭐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뭐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SMR 그다음에 원전 뭐 2기든가 그 하는 전기 기본계 뭐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뭐 한다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끝났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뭐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얻어질 건데요.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얻어질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소위 지능부서, 그러니까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 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국무총리가 뭐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띄어가지고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를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관할 아예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럼 여기서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 샀을 거예요. 그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어요, 1년에. 근데 그걸 환경부가 관할을 했는데 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했어요. 뭐 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아, 이거 이래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을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야, 그 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 라고 했어야죠. 결국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수조 원을 뭐 10수조 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죠. 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 들고 그 둘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 드는, 참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 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죠. 원만하죠.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게 된 거죠. 국무회의에서 싸워줘야죠.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지. 이것도 좀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비슷하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네. 지금 질문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몇 개 했어요 질문? 지금 세고 저번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간 괜찮은데. 네. 대통령께서 안 그래도 지목할 수 있는 권한 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나 지목하는 게 싫은데. 네. 네, 좀 아, 패널이 좀 쓰러지고 있어서. 제가 기가 찌어서 그런가 본데. 네. 네, 대통령께서 그러면 네. 주시면. 그러면 왼쪽 앞에, 네, 맨 끝에. 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게 대답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상속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 없겠다 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 증여세는 국민 누구나의 관심인데요. 이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어요.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이죠.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그 28년 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이든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요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뭐 돈 번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네. 일괄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 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전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혹시 개정 내용 아세요?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이건 고쳐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뭐 한꺼번에. 예, 정책위하고 네.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말한 대로. 네. 네. 이번에 오른쪽 여성이 하시죠. 네, 여기 외신이신. 네. 그래 하십시오, 그냥 뭐. 네. 미국 ABC 뉴스 조주 기자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영어로 해도 될까요? 영어로 하세요. 네. So in line with your pragmatic policies, you've recently appointed JYP from JYP Entertainment. I'm sure he'll do a really good job. He's not afraid of opening doors. But is this a signal that your government is going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promoting Korean culture abroad
But then there's also concern that you need to draw a line if you want to preserve creative freedom. So what is your policies or what's your thought on drawing the line between creative freedom and helping out? 네, 대통령님께서 그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서 최근에 박진영 대중문화 장관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JYP는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한국 문화를 해외에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호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문화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것과 또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문화산업. 그래서 제가 장관도 지금 최희영 장관을 현장에 계시던 분을 모셔왔더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인데 영혼을 모욕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은 돈벌이가 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하죠.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 순수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거고요. 이번에 확대했고요. 다만 이거를 산업화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역량은 제가 그 책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수천 년 전 중국 역사서에 나오죠.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물을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에 오랑캐가 있는데 거긴 잘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위험했죠.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가 다 망하고 지금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나라죠. 지금도 그 문화 역량은 뛰어나고 온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대등하게 분점하고 있으면서 싸움 안 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우리나라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대한민국 문화 영향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팝,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뷰티, 푸드. 저는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대한민국만 그 극우에게 휩쓸리지 않고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도 저는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예요.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 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방송 같은 경우는 편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편성해야 된다고. 여기 편성 우리 네. 여기 뒤에 흰 옷 입으신 분 하시죠.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네. 받고 아니 최소한 저번 숫자는 넘겨야지. 숫자 넘겼습니다. 아, 넘겼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의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사님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그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김혜경 여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정돈하겠습니다. 네. 꼭 해야 되겠다는 분 하십시오. 네. 저 이상호 기자님 한번 하십시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기 앞에 먼저 하고 뒤에 다음에 네,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호 기자로. 이분 먼저 하고 하십시오. 네, 네. 네. 사실 그 지역 언론이 저는 경상일보에 어디요? 산업수도 울산에 김두석이 네네. 오늘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 언론이 40개 언론사가 대통령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사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울산을 방문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중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호남도 가시고 충청, 강원까지 이렇게 배도를 하셨는데 특히 지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하죠.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는 그것도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지역 카페 지원 이런 데서도 지금 차등을 좀 두고 있죠.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은 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뭐 예를 들면 배우 시설, 정주 여건 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도권이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네, 취임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에 조만간 또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동반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이번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게 또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는 한 몇백만 원 한 줄 알았거든요. 한 400만, 한 300~400만 원 하나? 생각했는데 그거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건 제가 대변인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빨리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뭐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줄에서 누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줄에 맨 뒤에 연합뉴스 설승 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제일 뒤에 말씀.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 이 줄에 맨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엄정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